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한 남편의 아내이자 아들 하나, 딸 둘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을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낼 일이 없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딱히 안 좋은 일을 겪은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도 겪은 적이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되는 날이 오네요. 오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셋이 있는 집은 대개 공감을 하실 테지만 둘째가 조금 여기저기 치이긴 하거든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은 막내랑 둘째랑 연년생이었기 때문에 둘째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아들이고 첫째라고 사람들이 챙기고 막내는 막내라고 챙겼습니다. 혼자 부모나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시기가 길었으면 모를까. 바로 다음 해에 동생이 태어나는 바람에 그마저도 할 수 없었고 말이죠. 저도 신경을 쓴다고는 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가장 치여 산 것도 둘째고 가장 애정을 갈구한 것도 둘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둘째는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인물이면 인물, 성격이면 성격, 게다가 공부까지 잘했으니까요. 그게 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였다는 걸 그때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늘 이런 소리만 했던 거였겠죠. 우리 둘째는 뭐든 잘하니까 걱정 안 해도 다 엄청 잘하잖아. 뭐 그런 소리들 말입니다. 그게 제 딴에는 칭찬이라고 한 소리이지만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둘째는 어릴 때부터 정말 혼자 잘했습니다. 딱히 입을 대지 않아도 숙제 같은 것도 척척 잘 해냈고 그리고 따로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혼자 잘했어요. 어디에 데려다 놔도 혼자서 잘하고 살아남을 것 같은 아이. 그게 바로 저희 둘째였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네요. 혼자서 다 잘하는 아이는 없는데 말입니다. 둘째는 저희 속 한번 썩이지 않고 학창 시절을 마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애를 한다고 하더니 남편감을 데리고 왔어요. 사위는 정말 너무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첫눈에 전화 남편이나 바로 허락할 만큼 말이죠. 효민이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보통 저런 말은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하잖아요. 그런데 사위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믿길 것 같은 뭐 그런 사람 말이죠. 직업도 집안도 인물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그 집 둘째는 어쩜 결혼도 그렇게 속 한 번 안 썩이고 그런 남편감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잘하냐는 말을 10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잔잔하게 사고를 가끔 치는 첫째와 말을 더럽게 안 듣는 막내를 보고 있다가 둘째를 보면 어떻게 형제끼리 저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둘째에게 마음을 덜 쓴 걸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유로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둘째를 더더욱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행동이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사위네 집안도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는 그 집에서 썩 달가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의사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위가 끈질기게 설득을 한 것 같았고 또 우리 집이 사위네 집만큼은 아니었어도 남편이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었고 저희 집안도 나름 잘 살았거든요. 게다가 무엇보다 딸아이가 무척 괜찮았으니까요. 효민이가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잠시나마 반대했던 게 민망해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상견례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인상이 좋아서 저는 좋으신 분들이구나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솔직히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임신을 언제 하나 걱정을 하기도 전에 임신했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정말 잘 살았거든요. 밖에서 보면 이상적인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첫째가 이혼해서 그걸로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며느리가 불륜을 해서 그걸로 소송을 걸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소송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 시기에 저는 보는 사람마다 살이 왜 그렇게 많이 빠졌냐고 물을 정도로 스트레스로 밥도 못 넘겼으니까 말이죠. 둘째는 그런 저를 보면서 늘 엄마 괜찮냐고 오히려 저를 돌봤고 말입니다. 막내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어느 날 비혼 선언을 하고 외국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 부부가 굉장히 놀랐었어요.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말입니다. 물론 결혼은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있고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는 내내 둘째는 정말 잡음 한 번 없었습니다. 내가 숨 쉴 틈은 너밖에 없다. 내가 더더 잘 살아야겠네? 지금만 같이 살아. 엄마는 너한테는 더 바라는 거 없어. 그게 그 아이에게 다 짐 같은 이야기가 됐을 걸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못해 눈물이 나고 저 자신이 미워지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이상한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하다고 여긴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그것도 꽤 많이 말이죠.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조금 이야기해드릴게요. 오늘은 회 먹으러 갈까? 한우가 낫지 않아? 우리 회 먹기로 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우가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식당도 다 알아봤는데. 그래서 회 먹으러 가자고? 내가 한우 먹으러 가자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위의 표정과 말투가 굉장히 강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의 대화를 보면서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이내 굉장히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장모님 한우 먹으러 가요 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봤나 오해를 했나 하고 넘겼지만 말입니다. 이런 일도 있기는 했어요. 언젠가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가 교육에 대한 문제가 대화 주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는 저희 막내도 있었습니다. 막내 성격이 조금 프리한 편이기는 했어요. 아니, 나는 한국 부모들의 이 교육열을 이해를 못하겠어. 실제로 공부로 성공하는 애들은 극소수인 거 알아? 그래도 다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공부라도 열심히 시키는 게 맞지. 애초에 한국 교육 시스템은 아이가 공부 외에 다른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주지 않잖아. 학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걸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아직은 한국이 바뀌지를 않았으니 일단은 나중에 선택이라도 할 수 있게 공부라도 시키는 게 맞지 않니? 그 과정에서 부모들이 굉장히 과열되는 게 문제잖아. 뭐 저는 막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하면서 고개를 그냥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갑자기 막내에게 그러더군요. 그건 못 시키는 사람들의 변명 같은 거지. 네? 속으로는 다들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사실 자기도 돈과 능력이 있으면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싶어 할걸? 그러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깎아내리는 논리라고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거야, 처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았으면서 그런 문제로 아이를 교육시키는 부모를 욕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표정이 뭐랄까 굉장히 강압적이었거든요. 막내도 그런 이야기를 사위가 돌아가고 나서 저에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형부 진짜 좀 어딘가 쎄하지 않아? 얘는 네 형부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아니 조금 전에 그 표정 나 진짜 조금 소름 돋았거든?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 자기 말 거역하면 절대 가만히 안 둘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다니까. 사실 저도 그때 사위의 표정을 보면서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막내에게 뭐라 더 이상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찝찝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데 나 오늘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매제 말이야. 아들이 사위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입을 여는데 어딘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매제가 뭐?
그 병원 간호사들이 자주 그만두는데 그게 아무래도 매제 성격 때문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엄청 난폭한 것 같다고.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친구 중에 매제 고등학교 선배에 있다고 했잖아. 걔가 그러더라. 그냥 소문이 아니고? 그치. 그냥 소문이기는 한데 아닌 때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매제가 말하는 어투 같은 거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겠던데. 아들도 사위가 강압적인 말투 같은 걸 느끼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본인도 그런 걸 느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사람 무시하는 기분이 든 적도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둘째 딸아이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마음에 너무 걸렸거든요. 박서방 어때? 박서방이 어떻냐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엄마가 어디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하면서 그 병원의 간호사들이 사위의 난폭한 성격 때문에 많이들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평소에 말하는 거나 표정에서 나도 그런 걸 조금 느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정말 무슨 일 있어? 잠시 말이 없던 딸아이는 제가 정말 걱정하듯 묻자 그냥 하하하 하고 웃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깐깐해서 그래. 완벽주의자라 실수하는 거 하나도 못 넘기고 그런 건 있어. 간호사들이 그런 성격 못 버텨서 그만두는 사람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막 폭력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지? 엄마, 내 말 못 믿어? 아니, 믿지. 네 말은 무조건 믿지. 네가 어떤 딸인데. 그니까 물론 나도 그 사람 그런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있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고 나나 애들한테 잘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저는 정말 한시름을 놨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우리 둘째가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자기가 다 알아서 잘하는 아이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냥 마음을 놨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던 건데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얼마 뒤에 딸아이에게서 연락할 일이 생겨서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보통 부재중 전화가 들어가 있으면 늦어도 꼭 다시 무슨 일이 있냐고 연락해주던 딸이었는데 그날은 답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바로 다시 전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사위에게도 전화를 해봤지만 진료 시간이라 그런 건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날은 어딘가 모르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날 말입니다. 그때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딸아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몇 번은 벨을 눌렀는데도 답이 없다가 슬그머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할머니. 문을 연 건 다름 아닌 7살 먹은 손녀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집으로 들어서면서 물었어요. 근데 7살 난 손녀와 6살 난 손주의 표정이 어딘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얼굴에 다 티가 나잖아요. 딱 무슨 일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니들만 있어? 응. 엄마는? 그게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손녀의 입에서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몸에 누군가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불길한 예감이 들어 손까지 살짝 떨려왔으니 말입니다. 최대한 차분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아이들을 달래듯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으니까 할머니한테 다 말해봐, 응? 나 진짜 아빠한테 혼나는데. 아빠 무서운데. 할머니가 비밀로 할게.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만 말해봐.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손녀는 망설이며 우물쭈물하더군요. 거기서 자신의 아빠인 사위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를 한 번 더 알 수 있어서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 7살 난 딸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하는 수준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아빠가 엄마 때렸다. 손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순간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상황을 겪으면 순간적으로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상황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맞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 저에게 손주가 다시 한번 땅당 하듯 다시 그렇게 말하더군요. 손녀가 큰일 났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바로 어디 병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들려온 대답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돋았던 것 같아요. 아빠 병원. 바로 이 대답이었거든요. 무슨 정신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무슨 정신으로 사위의 병원에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딸아이의 얼굴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 든 생각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 자식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는 그 생각 말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위는 잠시 병원을 비운 듯 했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을 알고 있는 간호사들의 얼굴을 보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고 간호사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머니, 여기로 오세요. 그 중에서 평소 안면이 있어 인사를 몇 번 주고받았던 적이 있던 간호사 하나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말도 더듬었어요. 처음 있는 일 아니죠? 그런 제 말에 간호사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비틀거리자 저를 얼른 부축했어요. 그리고는 당부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병원에는 원장님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안심하세요. 뭘 안심하라는 건지는 몰라도 저는 일단 너무 놀라지 말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내받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가장 구석에 있는 1인실이었어요. 그곳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 쪽을 보고 누워있는 딸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둘째가 저렇게 작았었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밥 안 먹을래요. 입맛 없네. 제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간호사로 생각한 딸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울었는지 어쨌는지 잔뜩 잠겨서 쩍쩍 갈라지는 그 목소리는 한 귀에 듣기에도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딸아이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효민아. 딸아이는 후다닥 뒤를 돌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딸아이의 그 표정에서 상당히 놀랐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다른 것으로 인해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딸아이의 얼굴이 말도 안 되게 퉁퉁 부어올라 있었거든요. 정말 누군지 못 알아볼 만큼 말입니다. 엄마, 어머님.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자 둘째 딸아이와 간호사가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저는 그 순간 잠시 정신을 놨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시 기억이 끊어진 걸 수도 있겠네요. 정신이 들어왔을 때는 그 병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거든요. 딸아이는 앞에 마주 앉아서 말없이 울고 있었고 간호사는 조용히 냉장고를 열어 물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어? 제가 딸아이에게 물었어요. 딸아이는 처음에는 이야기해주지 않으려는 듯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세상에 어느 엄마가 딸의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때 딸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 둘째 딸아이에게 제 평생 처음 소리를 지른 걸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잖아. 엄마. 그래, 네가 말 안 해주면 이 병원 원장이라는 놈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그 놈한테 물어보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딸아이는 그제야 제 팔을 잡았어요. 그러고는 앉으라는 듯 손짓을 하더군요. 다 말할게. 그러니까 일단 진정해. 진정할 수 있을 리가 없었지만 일단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분노로 충격으로 숨이 가빠져 오는 기분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딸아이를 보고서는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을 나가더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원장님 병원에 안 들어오시니까 두 분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직원들 입단속은 제가 알아서 잘 시킬게요. 고마워요, 이 간호사. 어딘가에 익숙한 듯 행동하는 그 간호사의 행동에 더 불길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생각을 정리하는 듯 잠시 숨을 몰아쉬더니 곧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냥 뺨 한 대 때리는 정도? 그것도 처음 맞았을 때는 엄청나게 충격받아서 이혼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싸웠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빌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거든. 하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점점 더 폭행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 맞은 건 결혼하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였고 그 이후로도 시시때때로 맞기는 했는데 이렇게 입원할 정도로 많이 맞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딸아이는 힘없이 웃으면서 그걸 적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속 한 번 썩인 일 없어서 손 한 번 대어본 적이 없는 딸이었습니다. 어디 때릴 곳이 있다고 그 작은 아이를 이렇게 입원해야 할 정도로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때린 건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개자식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미친 새끼, 내가 가만 안 둔다. 지금 어딨어, 어? 엄마, 진정해, 응? 내가 지금 이 꼴을 보고도 진정을 하게 생겼어? 그 개자식을 내가 가만두나 봐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딸아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우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으니 말이죠.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아이는 이내 저를 꼭 끌어안으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맞은 건 본인이면서 아픈 건 본인이면서 엄마를 달래줬던 딸아이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엄마, 내가 다 생각한 게 있어. 나라고 그냥 맞고 살았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진정해. 내가 미안해, 응? 엄마 속상하게 해서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는 딸에게 네가 뭐가 미안하냐고 말하면서 둘이 함께 껴안고서는 한참을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개자식 때문에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딸아이는 그간의 학대와 폭력의 흔적들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저에게 보여줬어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괴롭히고 학대한 건 사위뿐만이 아니었거든요. 너 지금 뭐하니? 뭐하길래 내 전화를 안 받아? 야, 이 쌍년아, 전화를 왜 안 받냐고? 너 정말 죽고 싶어? 또 맞고 싶니? 어디서 저런 멍청하게 들어와서 우리 집 분위기를 흐려? 너 같은 건 나가 죽어야 해. 어? 죽어야 한다고. 아이가 전화를 조금 늦게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쌍욕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맞고 싶나뇨. 그렇다는 건 저희 딸에게 손찌검을 할 일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딸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숨을 고르다 말하더군요. 워낙 욱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갑자기 화가 나면 그 화를 주체를 못해. 뭘 집어 던지고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건 예사야. 남편 성격이 누구 닮았겠어. 다 자기 엄마 닮은 거지.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니까요. 내가 이거 다 모아서 어느 날 한 방에 터트리려고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 주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네 엄마한테 맡겨. 무슨 말을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저를 보는 딸아이를 보며 제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향해 복수를 할 생각이었어요. 딸아이의 생각대로 먼 훗날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들로 이 자료들을 그냥 썩히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그 병원에서 사위의 난폭한 행동으로 일을 그만뒀다는 간호사들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이건 그날 저를 부축해주고 딸아이의 병실로 데려다준 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도 쌓인 게 많았던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사이가 망했으면 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위의 난폭함으로 그 일을 그만둔 간호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앙심을 품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간호사도 있었고요. 이 일을 공론화해도 된다고 허락한 분들의 증언을 모아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만들어주는 일은 바로 아들이 해줬습니다. 아들도 처음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자식 죽여버리겠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제가 뜯어 말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다는 그 집안 전체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제 계획을 듣고서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요. 인터넷에 올린 그 영상은 엄청나지는 않아도 조회수가 꽤 잘 나왔어요. 사위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위의 병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사위나 사돈댁은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저라는 사실은 일단 꿈에도 몰랐고 말이죠. 병원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군요. 그 피해자들을 잡아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병원에서 길길이 쌍욕을 해대면서 날뛰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날뛰는 영상을 그 간호사가 저에게 찍어서 보내줬고 그걸 다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영상이 업데이트되는 날 그 김 간호사는 그 병원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만둔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의 비리 같은 걸 다 폭로하고 그만뒀다나 봐. 그래서 지금 병원에 조사 들어오고 난리 났어. 사위가 불법 행위를 한 게 많다고 했습니다. 약을 허위로 처방해주거나 수급을 올려 신청하는 등 중간에서 편취한 게 많았다고 말이죠. 그걸 그 간호사는 다 자료화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걸 터트린 거고요. 그 병원이 이 병원이라는 게 동네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고 사위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게 되었어요. 의사협회인지 어디서인지도 문제가 되어서 병원이 영업 정지가 된 건 물론이고 사위가 의사 면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딸아이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도망간 그 김 간호사가 꾸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죽자고 김간 찾는 것 같은데 내가 괜히 미안하네. 라고 딸아이가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거기서 그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위도 사인데 딸의 시어머니인 그 여자도 가만둘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 여자의 직업을 이야기한 적이 없죠. 그 여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세상 바르고 도덕적인 교수 마냥 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조금만 뒷조사에도 알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의 뒷조사를 심부름센터에 맡겼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수학이 있었어요.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정말요? 당시에는 잘 막은 것 같은데 명백한 표절 같아요. 저도 공부를 꽤 했던 사람이었고 그 정도는 읽어보면 파악할 수 있었어요. 다 비교해 읽어본 결론은 표절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논문을 처음으로 작성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공론화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했어요. 잊고 살았었는데 저 때문에 기억이 났다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억울했다며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기는 언제든지 이렇게 터질 수 있다는 건 말이죠. 워낙 여기저기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녀서 뭔가 하나 터트리기만 해도 우르르 쏟아지듯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기를 가지고 이렇게 언제든 그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게시판에 그 표절의 글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묻혔을 당시에는 조금 예전이라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과 같지 않아서 그 정도의 일은 그냥 다들 무시하고 지나가는 분위기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요즘은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지기는 했잖아요. 학교가 뒤집히고 학생들이 사실 여부를
바로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대자보까지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폭로한 폭로자가 워낙 상세하게 뭔가 표절인지를 다 기록해서 글을 쓴 덕분에 물러날 곳이 없다고 말이죠. 사실 이건 딸아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 혼자 진행한 일이기는 했거든요. 이것도 엄마가 한 일이야? 라고 딸아이가 물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보며 놀란 듯 이야기를 하더군요. 본인도 그렇게까지 엄마가 할 줄은 몰랐다고, 우리 엄마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다고 말이죠. 네, 저는 그 큰일이 어떻게 나는지를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작정이었어요.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딸아이의 시어머니가 정직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사위와 안사돈이 둘 다 백수가 된 거예요. 아, 여기서 웃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 와중에 안사돈에게서 연락이 한번 왔었습니다. 바로 이걸 물어보려고 말이죠. 사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전화를 받는 내내 저는 제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 같네요. 당장이라도 입에서 쌍욕이 나올 것 같은 걸 간신히 참아가며 힘들게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그 용하다는 점쟁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순간 예전에 안사돈과 나눴던 대화 하나가 생각이 나더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사람들이 미신을 참 많이 믿는다더라 라는 주제가 나와서 제가 예전에 용한 무당한테 점을 보고 부적을 썼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안사돈이 저를 약간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거에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으세요? 다 거짓말인데. 다 거짓말이래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마음의 평화가 얻어지는 거면 그건 그만큼 그 사람의 멘탈이 단단하지 못하다는 거겠죠. 어딘가 저를 비웃는 듯한 그런 말에 제가 살짝 기가 죽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 무당의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속으로 비웃으며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그 무당을 찾아갔어요. 저는 자주 가는 단골이라 꽤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무당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그러게 그 인간 어딘가 찝찝하다고 했잖아. 처음 딸아이와 사위의 사조를 넣었을 때 그 무당이 저에게 사위가 어딘가 찝찝한 인간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걸 귀담아 듣지는 않았었고요. 도움을 가끔 받기는 해도 맹신을 하지는 않아서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잘 살면 안 되지. 내가 알아서 잘 거절하고 다른 방법 이야기해 줄 테니 자네는 안심하고 돌아가. 잘 풀리는 방법이 아닌 반대로 알려주겠다고 사실 그 도움을 청하러 간 거였거든요. 그것도 소소하게나마 복수를 했던 일 중에 하나네요.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게 이루어졌는지 어떤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깥사돈이 성추행 관련 이슈가 터져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건 제가 터뜨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냐고 물었을 때 저도 모르는 일이라 정말 놀랐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집안은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에 제대로 된 인간이 없었던 집이었던 겁니다. 그런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딸아이를 시집 보내면서 뿌듯해했던 과거의 저를 한 대 때리고 싶을 만큼 말이죠. 아, 혹시 이게 그 무당이 뭔가를 해서 그런 건 아닌가 잠깐 생각하기는 했던 것 같네요. 물론 아무도 모를 일이고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때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다.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불행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일어날 기운을 차릴 수 없도록,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밟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원래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 물밀듯 밀려오면 당하는 사람도 정신을 못 차리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혼 소송장을 먼저 작성했습니다. 사실 변호사는 진작에 선임을 해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이걸 폭로를 한다고 해도 딸아이에게 크게 해가 가지 않는 선을 계속 조언받았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는 있는데 피해자이시기도 하시고 워낙 정황들이 심한 것들이 많아서 크게 처벌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조언을 듣고서는 저와 딸아이는 그 집안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그간 딸은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맞았는지, 무슨 이유로 맞았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어떤 소리를 들으며 학대당해 왔는지를 상세하게 써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사진이나 카톡의 내용이 워낙 자극적이었던 탓에 딸아이의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모 병원의 모 원장이라는 말만 했을 뿐인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다 알아내더군요. 댓글에 그 동네 그 병원 원장이 맞냐, 그 병원 최근에 원장이 간호사들한테 갑질한 걸로 난리 난 병원이 아니냐는 댓글과 그 집 엄마가 교수인데 논문을 표절했다더라. 이런 댓글들이 수두룩하게 달렸습니다. 그 인간한테 전화 왔었어. 그 폭로 글을 쓰기 전날 딸아이는 집을 나와 저희 집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폭로 글을 써서 올린 거고 말이죠.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둘째 딸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니, 그 개새끼를 내가 당장 죽여버릴 거니까. 남편이 분개하며 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많이 난 남편은 저도 처음 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막내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그런 인간은 가만두면 안 된다고 자기가 변호사를 알아보겠다는 등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태 그 집안의 복수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중에 막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잖아. 행여나 나는 엄마한테 잘못한 게 없는지 되돌아보게 되더라. 물론 농담이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너무 든든하다고 자기도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면 지켜줄 거냐는 말에 제가 버럭 화를 냈었습니다. 애미한테 이런 일을 또 겪으라고? 농담이야, 농담. 왜 화를 내고 그래?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지금 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데. 아마 겪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복수를 하면서 딸아이가 겪어온 일을 수없이 보고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나 차라리 누군가에게 맞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자식이 누군가에게 학대당하고 폭력을 당한다는 건 부모에게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자 사위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들과 남편에게 정말 맞을 뻔했고 말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이고 나발이고 너는 내 손에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거다. 어? 내가 당장이라도 네 놈 죽이고 싶은 걸 정말 참고 있는 거니까. 썩 꺼지지 못해. 네 새끼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리는데. 그리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너 정말 죽고 싶어? 어? 남편과 아들이 사위보다 덩치가 컸거든요. 특히 저희 아들이 어디 가면 거구 소리를 들을 만큼 체구가 큰 편이라 사위가 화를 내는 아들을 보고 쪼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순하게 허허실실하던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얼굴을 보고 사과를 할 기회를 제발 좀 주세요. 네 새끼랑 내 동생 만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썩 꺼지지 못해? 너 정말 나한테 한 대 맞고 싶냐? 어? 아들이 두 손을 걷어붙이자 불이 나게 주랭랑을 치던 사위의 그 뒷모습이 정말 너무나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인사를 왔을 때나 딸아이와 잘 살 때는 그렇게 대단하고 멋져 보이던 사위였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찌질하고 볼품없는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본 모습을 이제 알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사위는 딸아이를 만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저와 딸아이 이렇게 셋이서 함께 만났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의 모든 대화 내용은 제가 녹음을 다 했고 말이죠. 한 번만 용서해줘. 너 같으면 너 같은 새끼를 용서하겠니? 내가 이날을 위해서 그렇게 그간 맞아온 것들을 무슨 마음으로 증거를 남겼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잖아. 당신 용서해준 거 아니었어?
말 다시 해줘? 너 같으면 너 같은 새끼를 용서하겠냐고. 딸이 굉장히 단호하게 나가자 사위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위는 그간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딸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 늘 용서를 해줬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모습에 당황을 한 거고 말이죠. 그러면 조금만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면 안 될까?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잖아. 지금만 조금 피해주라, 어? 지금 당신이랑 이혼까지 하면 나는 정말 끝나. 제발. 그러라고 지금 하는 거야.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 그러니까요. 그러라고 지금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건데 지금만 피해달라뇨?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 집안에서는 그 모든 일을 제가 꾸민 거라는 걸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신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자네만 할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어요. 이 작은 애를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그 세월을 그렇게 때린 자네만 할까? 어? 내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장모님,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자네를 보고 참고 있는지 자네는 정말 하나도 모를 걸세.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은 걸 온 힘을 다해서 참는 중인데 뭐 봐줘? 이렇게 독한 사람? 정말 내가 안 참은 걸 보고 싶나? 사위는 입을 다물고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더군요. 제가 더 이상 들을 말도 없고 너 따위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박박 우기면서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여기 있겠다는 말에 그러면 그러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 딸의 손목을 확 잡더군요. 저는 물론이고 딸아이도 너무 놀랐어요. 왜 그거 아시죠? 맞고 산 사람들은 누가 손만 얼려도 움찔하고 몸을 떤다는 걸요. 저희 딸아이가 그러는 걸 저는 그때 봤습니다. 그 순간 분노로 눈이 뒤집혔어요. 이 개새끼가 이 손 못 놔! 너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 손 놔! 어디 감히 내 딸을 만져, 야 이놈아! 나중에 녹음본을 들어보니 굉장히 상스러운 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는 했더라고요. 저도 정말 어지간히 화가 났었나 봅니다. 아무튼 사위는 그런 제 모습에 놀란 순간적으로 손을 놨고 딸아이가 저를 데리고 그 커피숍에서 나왔어요. 아마 딸아이가 아니었다면 눈앞에 있는 유리컵으로 사위의 머리를 내려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성을 잃고 화가 났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위는 그런 제 모습을 봐서인지 아니면 정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딸의 시어머니 되는 그 여자가 한번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했지만 딸아이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고 정이 있는데 이렇게 이럴 때 끝내는 건 너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의를 차리시는 분이 남의 딸한테 손을 대셨어요. 아마 그 여자는 자신이 딸에게 손을 대고 막말을 하고 그랬다는 사실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제 그 말에 멈칫한 것 보면 말이죠. 그 입에서 한 번만 더 예인이 정인이 이런 망발하면 당신 학교 게시판에 며느리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내가 조목조목 다 쓸 테니까 그 입 닥치고 우리가 하는 대로 앉아서 당하기만 해요. 알겠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여기서 더 이상 잡음이 나면 자신은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를 건드리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겠죠. 이러나 저러나 똑똑한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그 집안에서는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은데 소송까지 가서 온갖 게 다 까발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합의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한 20억 주시면 합의할게요. 그래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정도 주면 합의한다고 말이죠. 그 집이 돈이 좀 있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돈은 그쪽에서도 내어주기 힘든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건 합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가요? 잘 아시네요. 그런 이야기인 거. 그 여자는 제 말에 입을 딱 다물고는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합의 자리는 파토가 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20억 주겠다는데요? 라고 말이죠. 저나 딸아이나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은 그 집에서도 쉽게 줄 수 있는 돈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어지간히도 이 일로 더 시끄러워지는 게 싫은가 보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나 그냥 그 돈 받고 이혼할래.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이 돈이 없는 집도 아니었고 저는 더 괴롭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더 이상 그 집안과 엮이는 게 싫은 모양이었어요. 수년간 학대를 당해온 딸이니 그럴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문제만큼은 딸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아이의 양육권과 그간의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20억을 받고서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위는 마지막까지 딸아이를 붙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딸아이는 사위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거지 같은 집안과의 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정말 폭삭 망했어요. 결국 안사돈도 학교에서 잘리게 되었고 사위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더는 의사로 살 수 없게 된 거죠. 바깥 사돈도 그쪽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말이죠. 그 동네에 버티듯 살다가 하도 사람들이 떠드니 어느 날 도망치듯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지방에 내려가서 바깥 사돈이 작게 병원을 개원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 집안의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으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거기 지방에서 어떤 여자와 결혼했다가 또 폭행으로 이혼을 당했다고 건너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재벌을 개 못 준다고 생각했어요. 제 복수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걸로 생각해요. 무엇보다 이 서울 하늘 아래에 사라진 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딸아이는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상담도 받으면서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면서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걸 듣고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다 털어내려고 합니다. 이제 저도 내일을 살고 싶어요. 부디 저와 딸아이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줄일게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노총각입니다. 일생을 여자라고 못 만나보고 살다가 최근에 좀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곳에 사연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독거 노총각입니다. 아픈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고요. 형들이 둘 있는데 형수들이 어머니 보살필 생각을 안 해서 제가 병원에 자주 찾아뵈면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간병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이는 40을 넘겨서 결혼할 나이도 지났는데 특별히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하니 인생 이래저래 참 의미 없이 보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들은 다 대학을 나왔지만 저는 집에서 대학도 안 보내줘서 여태 변변한 직장도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를 괴롭히는 건 머리숱입니다. 제가 군대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내 다녀왔는데 군대 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20대 중반에 이미 정수리가 휑했어요. 요즘이야 탈모약도 잘 돼 있고 또 유명하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인식도 없었고 그냥 다들 가발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탈모약을 좀 먹어볼까 했을 때는 이미 더 건질 머리도 없었어요. 가뜩이나 머리도 남보다 2배는 큰데 탈모까지 있으니 20대 때부터 이미 어디 나가면 다들 40대로 봤어요. 그래서 맨날 모자만 쓰고 다니다가 어떻게든 탈모인 걸 안 들키려고 주변 머리 많이 길러서 뒤로 넘겨서 꽁지머리로 묶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있으니 그냥 머리숱 적은 할머니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별명이 할매입니다. 그래도 나름 성격은 닿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첫 직장은 영업직을 선택했죠. 그런데 머리숱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니 가뜩이나 실적도 없는데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럼 처음부터 뽑지 말지 왜 일 시켜놓고 나가라고 하냐고 따졌더니 말도 안 통했어요. 덮어놓고 나가라는데요, 뭘. 그래서 한 2년 공장 다니면서 학점 모아서 겨우 2년제 학력은 만들어 놓고 학습지 교사 일을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엄마들이 나이도 많아 보이고 보기도 기괴하다고 일을 안 줘서 그냥 제 발로 집어치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창 창창할 나이. 그러니까 겨우 28살이었는데 말이죠. 그러고는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벌어먹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미장일을 배워서 몇 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니까 어머니가 여자 만날 시간도 없다고 이 지역 안에서 벌어먹는 일을 찾아보라고 성화를 부리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택배 일이었습니다. 여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 스스로 인물이야 크게 못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 대머리라는 게 여자 만나는데 참 정말 큰 장애물입니다.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여자를 사귀어 본 기억이 없네요. 공장 다니면서 저는 아줌마들과 하도 이야기가 잘 통해서 처음에 제가 여자들이랑 말을 잘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살면서 겪어보니 그냥 딱히 남자로 안 봐서 이야기가 술술 통했던 것도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 정작 사귀자고 말하면 다들 거절을 했습니다. 오빠는 남자친구라기보다는 그냥 친오빠 같아 라고 하면서 말이죠. 당시 그 말은 이해하기 힘들었으나 지금 생각하면 그냥 싫다는 말을 돌려 말한 거였습니다. 그나마 전국으로 미장일 하고 다니면 그 동네에 밥 대먹는 식당 아줌마가 가끔씩 여자 소개도 해주곤 했는데요. 늘 나이가 많은 여자만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저보다 10살 많은 그런 여자들을요. 물론 몇 번 마음이 혹하긴 했지만 제가 무슨 하자가 많은 놈이라고 나이 많은 여자와 사귀나 싶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네 신세나 내 신세나 같이 만나면 서로가 서글플 것 같아서 손살에 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어디 가서 서로 마음 통해서 만나본 여자는 아예 없지요. 그래도 택배 일을 시작하니 처음에는 좀 만족할 만합니다. 일은 힘들어도 하는 만큼 돈 갖고 가니 매일 일하는 재미도 있고요. 굳이 새벽같이 일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버는 건 미장일 할 때만큼 잘 버니 고정적인 수입에 마음도 편해집니다. 다만 무슨 일을 하든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건 얼굴 맞댈 일도 없이 집에서 손가락 몇 번 놀리고 전화 한 통만 하면 사람 골탕 먹일 수 있으니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곤 합니다. 몇 개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사람 말소리는 들리는데 나와보지를 않아서 벨 한 번 더 눌렀다고 문 앞에 놓고 가시라니까요 하고 소리를 빽 지르는 손님들도 있고요. 처음에는 나름 능숙하게 대처한다고 못 들었습니다. 좀 크게 말씀하셨어야죠. 하고 웃고 가면 그게 또 기분 나빴다고 회사에 전화를 해서 트집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택배에 쓰인 주소가 아니면 따로 배달할 의무도 없는데 여기 갖다 놔라 저기 갖다 놔라 시키는 손님은 예사지요. 제일 화가 나는 건 당연한 듯이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오는 길에 담배 사와라 물 사와라 가는 길에 뭐 좀 버려달라고 하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택배만 배달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거나 무시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가끔은 애 혼자 집에 있거나 하는 딱한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인터넷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 하루에 배달해야 할 양도 만만치 않아지고 참 젊어서 골병 든다 싶었지만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모아놔야 나중에 뭐라도 할 것 같아서 꾹 참고 버티는 중이죠. 또 어머니 병원비도 일부는 보태야 하고요. 잘난 형님, 형수들은 전부 일이 바쁘다고 병원에는 문 한 차 가끔 오는 게 전부고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가는 건 저 하나밖에 없죠. 그래도 병원비는 3분의 1씩 공평하게 하자길래 제가 난리를 쳤더니 그나마 둘이서 40%씩 내고 저는 20%를 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효자 아들이 엄마 병간호한다고 장가도 안 간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여자 만날 주제가 안 돼서 못 가는 형편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소리도 듣기 싫더군요. 나이 40에 장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마음을 나이 많은 아줌마들이 뭘 한다고들 말이죠.
아무튼 개인적인 사정은 빼놓고라도 갈수록 배달 시간도 촉박해져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일이 많아지니 먹고 살자고 하는 일에 의욕이 안 생깁니다. 더군다나 갑질하는 고객이라도 한번 만나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잡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또 배달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그런 더러운 기분을 그대로 느끼면서 바쁘게 뛰어다녀야 한다는 게 또 이 일의 힘든 점입니다. 게다가 한 번씩 택배 분실이라도 일어나면 정말 기운 빠지는 일이죠. 몇만 원짜리라도 기분 좋게 넘어가주는 고객도 있지만 돈 1, 2만 원에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눈 돌아갈 정도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택배 기사들에게 참 잘 대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한다며 음료수 같은 걸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된 계기도 역시 비슷한 일 때문인데요. 제가 배달하는 구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택배 문자를 드리고 배달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택배를 문 앞에 놔주라고 하시는 분이라 특별히 마주칠 일이 없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문 앞에 음료수가 놓여 있더군요.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쪽지와 함께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택배 기사에게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는 분은 평소에 어떤 마음씨로 세상을 살아가는 분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종종 배달을 가면 언제나 빼놓지 않고 음료수가 놓여 있더군요. 쪽지는 놓여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가끔은 급하게 쓴 듯 아무렇게나 된 메모지가 놓여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 집에 배달을 갈 때는 항상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틀림없이 음료수가 놓여 있었고요. 정황을 봐서는 주로 제가 보낸 택배 예고 문자를 받아서 놓아주시는 것 같은데 매번 그렇게 해주시니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더군요. 음료수 잘 마셨다고 문자를 드리면 수줍은 것처럼 항상 짧은 답장만 남기시고요. 그러다 보니 일부러 좀 택배 문자를 늦게 보내서 우연인 것처럼 한번 마주쳐보고 싶기도 했지만 공연히 쓸데없는 호기심 같고 상대도 민망해하실 것 같아서 그만두었죠. 그런데 참 궁금하긴 했습니다. 매번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글씨를 보니 여자분인 것 같았거든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은 좀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노총각이다 보니 그런 호의에도 좀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혼자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도 했고요. 매번 받으시는 택배 물품을 보니 함께 지내는 가족이 많은 것 같지 않고 수취인도 일정한 걸 보니 혼자 사는 분 같았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라면 혹시 어떻게든 엮일 방법만 있으면 길을 쓰고 따라다녀 볼 만큼 좋은 분이겠다는 상상을 하면서 혼자 실실대곤 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몇 달이 지난 것 같네요. 어느 날 참 우연한 기회에 그 천사 같은 분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날 역시 그 집에 배달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또래쯤 되는 아름다운 여자분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중년에 접어들었지만 제법 미인이라서 은근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버튼을 누르고 나니 이분은 버튼을 안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층에 내리나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저를 보고 씩 웃으십니다. 같은 통로에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인사하나 보다 했는데 택배 옷 입고 상자 들고 있는데 무슨 그래서 약간 긴장도 되고 이상한 사람인가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늘 음료수를 주던 그 집 앞으로 먼저 성큼성큼 걸어가시더군요. 그제야 매번 음료수를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죠. 어머, 안녕하세요. 매번 택배 자주 시키는데 얼굴은 처음 뵙네요. 늘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야 이게 일인데요. 늘 음료수도 챙겨주시고 해서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번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마실 걸 못 챙겨놨네요. 추우신데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가실래요? 마음이야 늘 감사했지만 막상 마주치고 나니 가뜩이나 좀 머쓱하기도 한데다가 아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저를 보고 씩 웃던 걸 생각하니 순간적으로 뭔가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닙니다. 방금 집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뭘 굳이 커피까지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타는 게 뭐 수고로운 일이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추운데 잠깐 들어와서 한잔 하시고 가세요. 고객님 집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사코 거부했더니 갑자기 그 여자분의 입꼬리가 치켜 올라가더니 저를 보며 씩 웃더라고요. 택배일하면서 남의 집엔 왜 못 들어가, 민수야?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직도 못 알아보겠어? 나야! 초등학교 때 승옥이. 그제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여자를 자세히 쳐다봤죠. 그러고 보니 웃는 모습이 예전이랑 전혀 달라진 게 없더군요. 그동안 그렇게 궁금하던 친절한 그 여자가 바로 승옥이었을 줄이야. 승옥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3년간 같은 반이었고 자주 짝꿍이 됐던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볼 일이 없었지만 중고등학교 때도 가끔 소식을 전해 듣곤 했던 친구였죠. 저는 그제야 반가운 마음에 승옥이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승옥이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가 저희는 30여 분간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만에 만나는 초등학교 동창들의 이야기라는 게 시시콜콜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무척 잘해줬던 여자애라서 그간 내심 한 번쯤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래, 너는 진짜 변한 게 없더라. 몇 달 전에 요 앞에 지나가는데 나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너 같더라니까. 나이만 들었지 예나 지금이나 그 얼굴은 그대로 남아있네. 그대로긴 뭘 그대로냐? 모자 쓰고 다니니까 그렇지. 한번 볼래? 제가 익살스럽게 모자를 벗자 승옥이는 한참을 깔깔댔습니다. 여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감추고 싶던 콤플렉스였지만 이상하게도 승옥이 앞에서는 그 콤플렉스도 사라지고 능청스러워지게 되더군요. 나이를 들어서 만나도 예전 초등학교 때 서로를 대하던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야, 그럼 말을 하지 왜 음료수만 계속 문 앞에 내놨어? 난 또 노총각 도와주는 우렁각 씨가 있는 줄 알았네. 처음에 긴가민가 했다니까? 근데 택배 어플을 보니까 요즘은 그 기사님들 사진이랑 이름이랑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넌 줄 알고 음료수 마셔가면서 하라고 준 거지. 근데 너 아직 결혼 안 했나 보네? 안 하긴 못했다. 에휴, 가고 싶어도 못 갔어. 혹시 돈 많은 과부 있으면 소개나 좀 시켜줘라. 간만에 만난 친구인데 이참에 네 덕 좀 보자. 근데 너도 결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예? 나는 벌써 한 번 갔다 왔어. 애는 없고 혼자 사니까 편하고 좋다, 야. 야, 내가 매일 같은 시간에 정해진 대로만 다니다 보니까 올해는 못 앉아 있는다, 야. 이것도 너랑 이야기하려고 시간 엄청 많이 뺀 거야. 다음에 우리 시간 되면 밥이나 함께 하자. 뭘 다음이야. 얼마 만에 만났는데 이러고 끝이야? 이따 일 끝나면 먹어. 여태 공들여서 음료수도 챙겨주고 했더니 꼭 택배를 시켜야 네 얼굴을 보는 거야? 승욱이는 몇 시간 뒤에 정말로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라고 확인 문자까지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을 하고는 몇 개는 다음날 배달해드린다고 양해 문자까지 보내고 일찍 일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러 나름 멋지게 차려입고 승욱이 집으로 향했죠. 승욱이 집으로 가는 내내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승욱이랑은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참 좋았죠. 그 나이 때 애들이 남녀끼리 서먹한 경우도 많았는데 승욱이와는 아니었어요. 집이 같은 방향이라서 같이 집에 간 적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애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시절 생각이 나니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기분도 묘했습니다. 또 사실 그동안 여자도 못 만나고 여자 문제로 내심 고민도 많았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난 이성 친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꼭 엉큼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자체가 신이 나기도 했고요. 또 제 신체의 컴플렉스도 승욱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 그런 것이 또 더 각별하게 생각되었죠. 제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낼 수 있는 건 저로선 특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승욱이네 집에 도착해보니 승욱이도 벌써 저를 맞이할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야, 이 많은 음식을 우리 둘이서 다 먹냐? 너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 나 이런 상은 처음 받아본다, 야. 야, 나 혼자 이걸 무슨 수로 다 해. 배달시킨 거 접시만 깐 거지. 친구들 몇 명 더 부르려고 이것저것 시켰는데
생각해보니 다들 가정이 있어서 올까 싶더라고. 오늘은 우리 둘이서 소주나 한잔 하자. 승욱이와 저는 어른이 되어 만났지만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정신없이 술을 주고받았죠. 서민수, 너도 참 인생이 기가 막히다. 어떻게 나이 40이 되도록 애인 한 번을 못 만나봤냐?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애가 멀쩡하더니 팔자가 그러셨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우리 총각이 간만에 여자랑 술 마시는데 하필 이혼녀라서 어떡해? 야, 말도 마라. 여자랑 이야기하면 눈이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정수리만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그럼 그걸 쳐다보는 여자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 나도 한 30까지는 그깟 머리 털없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에이, 근데 너는 왜? 결혼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디? 왜? 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자리가 너무 편해서였는지 저도 모르게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내 사과했지만 승욱이는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니 혼자 연거푸 술을 들이키더니 한참을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슬쩍 자리를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승욱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졸지에 분위기는 망쳐버렸고 저는 진땀을 빼며 승욱이를 달랬죠. 한참을 훌쩍거리던 승욱이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승욱이는 8년 전에 사업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 통역일을 해주면서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하게 되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알고 보니 남편의 사업이라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빚이 4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건 이미 다른 나라에서 결혼한 전력이 있고 자녀도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 사실을 안 승욱이는 혼인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남자 쪽에서 여러 핑계를 들며 시간을 오래 끌어 오랜 시간 싸움 끝에 겨우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가라 그러니까 좋다고 넘어간 내가 바보지 뭐.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을 봤을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번듯한 사업가라고 만나니 나도 정신이 홀랑 나가버린 거야. 세상 다 해줄 것처럼 굴더니 다 탄로나고 궁지에 몰리니까 온갖 거짓말에 핑계를 대며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그때 아주 내가 남자라며 학을 뗐어. 진짜. 겨우 이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진이 빠져서 우울증도 오고 너 처음 봤을 때 그때도 마음은 반갑고 금방이라도 아는 척하고 싶었는데 20년 만에 본 초등학교 동창도 앞에 못 나설 만큼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 너 만나는 것도 용기 많이 낸 거야. 참 옆에서 듣고 있어도 속이 터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시절 밝고 당차던 승욱이를 생각하니 더 화가 났죠. 딱히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에이, 그때 내가 너랑 연락이 됐으면 그놈을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줬을 텐데. 너랑 같이 싸워도 주고. 이 나쁜 놈의 자식이 말이야. 그래, 초등학교 때 같았으면 우리 민수가 나 대신 싸워줬으려나? 우리 민수 그때 참 멋있었는데. 왜 장가도 못 가고 이러고 있냐? 우는 승욱이를 달래준다고 옆에 다가앉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괜히 멋쩍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술이 한 잔 취해서 그런지 왠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승욱이도 그런 눈치더군요. 그렇게 서로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잠시 저를 말없이 쳐다보던 승욱이가 바짝 다가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너 근데 진짜 여자 한 번도 안 만나봤어? 술 때문인지 분위기 탓인지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되었어요. 그것도 순식간에요. 그날 밤은 참 기가 막힌 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단짝이던 승욱이와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다니요. 사실 낮에 승욱이를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지만
머릿속에 혼자 품던 생각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리니 참 꿈인지 생신지 많이 당혹스럽더군요. 하지만 저도 승욱이도 서로를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다음날 평소보다 일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승욱이가 차려주는 아침밥까지 먹고 나오니 세상이 다 아름답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와 승욱이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정을 다 이해하니 더 망설일 것도 없었죠. 하루라도 빨리 승욱이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엄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네요. 며칠 전에 병원을 찾아가 어머니께 저와 승욱이의 사이를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승욱이? 그 시장통에 살던 걔? 근데 걔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엄마 알고 있었어요? 엄마들 모인 자리에서 건너 듣긴 했는데 그럼 이혼했는가 보네. 얘 뭐 그렇게 됐대요. 야 이놈아, 그럼 너는 어디 여자가 없어서 이혼한 애랑 만나고 다녀? 그래서 네가 걔를 책임지고 살기라도 할 작정이냐? 아이, 뭘 꼭 책임을 지고 말고 해요. 지금 잘 만나고 있단 소리죠. 또 만나나 보면 같이 살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거죠. 행여나 허튼 생각은 하지도 마라. 걔가 시집가서 못 살고 나왔을 때는 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아니 이유고 뭐고 간에 다른 남자랑 한번 살다 온 애를 총각인 네가 왜 만나? 차라리 어디 알아보고 젊은 외국 색시를 데려오면 왔지. 뭐 한다고 이혼한 애를 만나니? 생판 모르는 애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겠다. 니네 동기끼리 서로 아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야. 나이 많은 총각이 이혼녀 만나는데 요즘 옛날이 어딨어? 천천히 찾아보면 네 나이에 결혼할 만한 안 한 여자들 그 얼마든지 있다. 만나는 것까지는 나한테 말할 거 없고 둘이 같이 살 생각은 꿈에도 마라. 어머니야 옛날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제는 작은 형까지 전화와서 비슷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왜 이혼한 여자를 만나? 됐어. 너 내가 손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걔랑은 정리해. 엄마 말 들었지? 형도 반대야, 반대. 다들 언제부터 제 연애를 그렇게 걱정했다고. 비록 한 번 결혼을 했다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속마음을 잘 알고 이해해준 사람은 승욱이 하나뿐이고 저는 무조건 승욱이와 함께 둘이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전 벌컥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형, 이혼이 대체 무슨 흠이야? 승욱이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다 남자 쪽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승욱이가 아니라 왜 그렇게 엄마나 형이나 승욱이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 흠부터 잡으려고 난리들이야. 미안하지만 앞으로 이런 전화할 거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한마디 하려던 게 감정이 복받쳐 오르다 보니 저는 형에게 못할 말까지 하고서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끊고 나선 너무 갔나 싶어 급히 후회가 되긴 했지만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릴 수도 없었죠. 근데 형이 또 그걸 고세 어머니에게 일러바친 모양인지 어머니께서도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너 형한테 연락하지 말라 그랬다며?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형제간의 인연을 끊겠단 게야? 아니 엄마, 무슨 내가 언제 인연을 끊자 했다요. 그게 아니라 형이 자꾸 실없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한 거죠. 그게 왜 실없는 소리냐. 네 형 말이 다 맞지. 승욱이랑은 죽어도 안 돼. 어머님 뿔이 단단히 나셨는지 절대 안 된다며 승욱이와의 연애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나이에 어머니 말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이 귀한 인연을 놓치겠습니까? 저는 승욱이와 계속 만났습니다. 물론 어머니 몰래요. 택배일이 끝나면 승욱이 집으로 가 함께 저녁을 먹었고 미주알 고주알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사랑도 나눴어요. 어머님 계속 의심을 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에게 순욱을 만나지 않고 있다며 둘러대었습니다. 저와 승욱이는 오랜만에 만났지만 참 다정한 부부처럼 지냈죠. 그러다 보니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빠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승욱이가 먼저 제 밥숟가락에 젓갈을 올려주며 말하더군요.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볼까? 하고요. 승욱이의 속삭임에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욱인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결사반대를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어머니께 인사부터 드리러 가자.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더 설레네. 승욱인 들뜬 모습이었지만 저는 폭풍이 덮쳐올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불안불안해졌습니다. 역시나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분명 어머니께 승욱이가 올 거라고 제발 잘해달라고 울며불며 사정했건만 어머니는 승욱이를 보자마자 싸늘한 표정으로 결혼은 안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엄마, 안 된다. 내 아들 이혼녀랑은 결혼 못 시켜. 얘가 머리도 빠지고 직업도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이혼녀한테 장가갈 만큼은 하자 있는 애도 아니다. 저를 욕하시는 건지 승욱이를 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는 저희 둘을 함께 묶어 보내버리시곤 계속 말을 이으셨어요. 승욱이 네 입장에선 억울하겠지만은 너도 애 낳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앞으론 과히 이런 거 들고 오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아라.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 허락 못하니까. 아프다고 늘 신음소리만 흘리셨던 어머니께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일어나셔서 눈을 부릅뜨고 말하시는 모습이 마치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어찌나 정정하시던지 병이 나은 줄 착각할 뻔했죠. 어머니의 입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욱이의 얼굴은 반대로 동상 걸린 사람처럼 괴롭게 변해갔고요. 저는 이 상황을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때 승욱이가 조심스레 입을 떼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혼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남편이 제 등을 쳐먹고 간 놈이었어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민수랑 함께 살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승욱이는 급기야 눈물까지 흘렸고 어머니 발밑을 감싸 안고 엉엉 울었지만 어머니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절로 한숨이 나왔죠.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아 일단 저는 승욱이를 떼내어 진정시킨 후 어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탈모로 인한 그간의 고통들과 여자를 사귀고 싶어도 아무도 저를 만나주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승욱이를 향한 저의 진심을요. 어머니, 승욱이는 제가 대머리여도 괜찮대요. 다른 여자들은 이런 저 무시하고 하대하게 바빴지만 승욱이는 절 처음으로 따뜻하게 봐준 여자예요. 저 이런 여자 어디서도 못 만나요. 승욱이같이 심성 좋고 이쁜 여자 못 만난다고요. 어머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예? 저 어머니 지금까지 열심히 간호해드리고 나름대로 잘해드렸잖아요. 어머니도 제 부탁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의 간청에 어머니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더 붙잡고 놓지 않을 기세로 계속 설득에 나섰습니다. 승욱이는 옆에서 이 상황을 눈물로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러나 제 설득에도 어머니는 몇 시간 동안이나 장정처럼 떡 버티고 섰고 그날은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병원을 찾아 저와 승욱이가 물러서지 않을 기세로 계속 애걸하니 결국 어머니 입에서 짙은 한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꼭 정녕 결혼을 해야겠단 거야? 예, 어머니. 승욱이와 제 입에서 동시에 대답이 나왔지요. 어머닌 저희 둘을 번갈아 쳐다보시더니 다시 한숨을 내뱉으시곤 그럼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잘 살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어렵게 허락을 얻어내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결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안감도 심했고 고민도 많았는데 드디어 결혼이라니. 저는 승욱이의 손에 예쁜 반지를 끼워주며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승욱이도 눈물 어린 웃음을 지으면서 잘 살아보자 했고요.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어요. 승욱이 집을 팔고 제 집을 팔고 좀 더 큰 집을 찾아 이사를 갔는데 둘만 있는 그 공간은 너무도 아득했고 함께 있을 때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마치 내 인생에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듯하다는 노래 가사가 절로 떠오르는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놈은 왜 이리 파란만장한 걸까요? 겨우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한 후 또 한 번 폭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죠. 어머니의 건강이 편찮아지면서 저와 승욱이가 병원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바쁘다 보니 승욱이가 병원에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던 사이 어머니와 승욱이 사이에 갈등이 많았나 봐요. 어느 날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승욱이가 울면서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셔. 내가 화장실 가는 거 도와드리겠다고 옆에 붙었는데 글쎄 붙지 말라고 쳐내는 거 있지. 난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저번에는 자기가 어머니 좋아하는 과일 사왔잖아. 그때는 별말 안 하시더니 어제 나보고 글쎄 자기가 돈 쓰면 그걸 말려야지 왜 말리지 않았냐고 나보고 돈 관리 안 하냐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 옷 보고 이거 비싼 거 아니냐면서 자기 아들 힘들게 번 돈 내가 펑펑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뭐라 하시는데 나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병원 안 가고 싶다고. 승욱이는 이러다가 자기가 병에 걸릴 것 같다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아픈 엄마가 승욱이에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기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많이 누그러지실 줄 알았는데 자기 도와주러 온 승욱이에게 이런 식으로 대했다고 하니 화도 났고요. 저는 갑갑한 마음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곤 다음날 일이 끝나고 어머니를 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혹시 승욱이 아직도 못마땅하세요? 걔가 그걸 또 그새 일렀니? 참나, 내가 몇 마디 좀 했다고 쪼르륵 달려가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걔 심성도 알만하다. 나는 이래서 처음부터 니들 결혼 말렸던 거야. 이럴 줄 알았단 말이다. 엄마, 고자질이 아니고요. 승욱이 입장도 생각해주세요. 승욱이도 바쁜 시간 쪼개서 엄마 뵈러 오는 거예요. 엄마 도와주러 오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자꾸 못되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뭐? 바쁜 시간? 하는 게 집안일밖에 없을 텐데 바쁘긴 뭐가 바쁘겠니? 그리고 너도 아픈 내 앞에서 그렇게 개편 들고 싶으냐? 에이, 꼴 보기 싫으니 돌아가. 계속 네 마누라 편들 거면 쏙 가라고. 그게 아니라요, 엄마. 어머님 그대로 침대로 돌아누우셨고 절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내심 초췌해진 어머니의 몰골과 마른 몸이 신경 쓰였지만 어머니에게 더 다가갈 수조차 없었죠. 둘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어가던 찰나 그러던 어느 날 승욱이가 더러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나 친정에 좀 갔다 올게. 라는 쪽지였죠. 아무래도 승욱이도 많이 지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승욱이가 없는 사이 혼자 밥을 해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어쩐지 승욱이가 없으니 모든 게 재미가 없었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승욱이가 너무도 그리웠죠. 결국 저는 승욱이의 마음을 달랠 겸 승욱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거기서는 저는 또 한 번 폭풍을 마주했습니다. 이번엔 장모님이었죠.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내 딸이 그런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중간에서 조율 하나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아니, 이혼했다고 반대할 때도 기분이 무척 나빴지만 그래도 그땐 세상 편견이라는 것도 있으니 참았어. 근데 내 딸이 자네 어머니 병수발까지 들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뭐 흠이라고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죄송합니다, 장모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말이 다 맞았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도가 지나치신 건 사실이었고 중간에서 제대로 제가 처신하지 못한 것도 맞았으니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장인어른이 들어오셨고 장인어른은 절 보자마자 멱살을 붙잡으셨습니다. 너 내가 찾아가려 했는데 네 발로 왔구나. 잘 걸렸다 이놈아. 네가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해? 저는 장인어른의 두툼한 손에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승옥이가 급히 말리려 했지만 장인어른은 이미 너무 화가 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 같으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줄 알았던 장인어른의 힘이 어찌나 센지 저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장식장에 머리를 부딪혀 잠깐 눈앞에 별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승옥이가 제게 손대면 죽겠다고 하는 통에 사태가 겨우 마무리되었지만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상황이 끝나고도 절 죽일 듯이 노려보셨습니다. 마치 올가미에 매달린 사형수가 된 기분이었어요. 자네, 마지막으로 말하겠네. 이 문제는 자네가 해결하게. 자네가 사돈을 설득하든 어쩌든 하란 말이야. 만약 제대로 못하면 그땐 내가 직접 나설 걸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네와 승옥이는 이혼이라고. 이혼이라는 말에 덜컹 심장이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저는 서둘러 믿어달라며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허나 솔직히 내뱉은 말과 달리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연을 끊을 수도 없고 어째야 할지. 그러다 일단 생각해낸 것이 승옥이와 어머니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승옥이에게도 당분간 어머니 병간호를 가지 말라고 했고 저도 어머니에게 승옥이는 오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해두었죠. 안 온다고? 그럴 줄 알았다. 며칠 빼꼼하더니 하기야 노인네 모시는 일이 쉽겠니? 승옥이 같으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다. 역시나 어머니는 악담을 퍼부으셨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하며 의무적으로 어머니 병실을 들렸고 일을 해나갔죠. 마주칠 일이 없으니 다행히 승옥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도 없어지긴 했습니다. 마음은 찝찝했지만 그래도 전보다 훨씬 나았죠. 승옥이도 얼굴에 웃음이 많아지는 게 보이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평화롭다고 여기던 어느 날 승옥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어떻게 지내고 계셔? 엄마? 상태가 좀 나쁘긴 해서 지켜봐야 하긴 한데 그래도 의지가 있으시니까 곧 좋아지실 거야. 그래. 그런데 되묻는 승옥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 그게 승옥이는 주춤거리며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내 어렵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들어보니 의외의 이야기였습니다. 승옥이가 얼마 전 어머니에게 문자를 받았다며 제게 문자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요약하자면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혼자 병원으로 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가야 할지 모르겠어. 갔다가 괜히 험한 소리 들을까봐 겁도 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도 예상치 못한 문자였고 어머니께서 왜 이런 문자를 굳이 보내셨는지 알 수도 없었기에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문자까지 보낸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 일단 가보자고요. 대신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여나 승옥이한테 험한 말을 하려 드시면 중간에서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사실 내일이 바로 어머니께 가는 날입니다. 솔직히 떨립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말을 하실지 갔다가 괜히 승옥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결정한 이상 가기로는 했는데 어쩐지 마음이 또 불안하고 불안한 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제발 제 촉이 틀리길 바랄 뿐이지요. 이제부터 사연을 쓴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제 아내와 어머니 갈등,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할 걸까요? 저보다 오래 결혼 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긴 글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